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건강 얘기 나누겠습니다. 건강 구독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은 만성염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염증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미국형 저명한 영양산 염증을 지키려면 주방부터 살펴보고 하더라. A씨 생방송 30초 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금요일이고요. 만성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미국의 저명한 영양학자가 만성염증을 줄이려면 주방을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방을 점검하라. 아무래도 먹는 것과 염증이 뭔가 연관성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따라서 염증을 늘릴 수도 있고 염증을 다스릴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데 오늘 그 얘기하려고요. 네, 만성염증에 관한 궁금증 그리고 모든 것 잠시 후 건강 구독을 통해서 풀어보시고요.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기로 하면서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의대 증원 문제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었죠. 그런데 어제 열린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뭐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이고요. 교육계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기각 결정이 내려졌군요. 네, 일단 개요부터 좀 더 짚어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어제 전공의 의대생 또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에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에 27년 만에 일이 되는 거고요. 지난 2018년, 2020년 기억을 하시겠지만 두 차례 의대 증원 시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네, 앞서 이번 항고심 전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의료계 신청을 각하한 바가 있잖아요. 네, 이걸 정말 좀 쉽게 정리를 하면 각하, 기각, 인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소송을 건 사람들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이후에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건이 줄줄이 각하되면서 의료계 측에서 제기한 이 행정소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말에 항고심 첫 신문에서 재판부가 이번엔 정부 측에 이런 요청을 하죠. 증원 규모를 2,000명이라고 정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출해달라라는 거였는데요.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듯 싶었지만 어제 이 결정 효력 정지 여부가 항고심에서 기각이 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내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을 할 경우에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 이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는 넘기지 않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의료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의료계는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인데요. 당장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하고 심의하고 또 모집 요강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 달 말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그럼 재항고를 하면 이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대법원이 재항고 이유서를 받는 기간도 20일가량은 걸리기 때문에 이 재항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거고요. 일단 어제 각하 기각 결정이 나면서 정부는 이제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서 확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대교협은 이 일정대로 대학들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심의를 해서 이달까지 각 대학에 통보를 하고 대학들은 이걸 반영해서 학칙을 개정하고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하면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의료계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전공의들은 좀 허탈함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번에 이렇게 재판부에 온 이목이 쏠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적 판단이 나왔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전공의들은 이미 이 사태 초반부터 1, 2년 공백은 우리는 상관없다, 각오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이제 돌아올 유인이 될 수 있을지, 이 사이에 환자들이라든가 그 대형 병원의 경영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재판부 판단이 변곡점이 되기는 했지만 원래 사회적 갈등을 또 타협하고 조율하고 하는 게 정치라는 점에서 우리의 어떤 갈등 조정 능력 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걸 시작을 했는지 양쪽 다 본질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사태 초반부터 보면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7년 동안 의대 지원이 한 번도 없었다는데 난 놀랐어요. 네. 어쨌든 27년 만에 의대 지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건데 한번 그 과정 쭉 한번 보자고요. 자, 다음 이슈도 전해 주십시오. 네, 5월 중순 설악산에 때 아닌 40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강원 북부 산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고지대를 중심으로 눈이 소복히 쌓여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 저는 진짜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5월에 대설특보라니 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좀 있으면 6월인데 말이에요. 어제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16일 아침 6시까지 소청대피소에 40cm, 와. 중청대피소에 20cm의 눈이 쌓였다고 합니다. 물론 강원도에서 5월에 눈이 내리는 건 드문 일이 아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5월 1일과 6일에는 설악산에 각각 1cm와 4cm 눈이 쌓였었고 2021년 5월 1일에도 대설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1cm, 4cm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40cm, 20cm라서 5월 중순 넘어가는 시점에 이렇게 많은 적설량이 기록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특보 기록이 확인되는 1994년 이후에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적은 30년간 없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아니 어제 뉴스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 발왕산 그쪽에도 눈이 제법 왔더라고요. 와, 네. 예,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때 아닌 5월의 대설은 북쪽에서 내려온 영하 25도의 찬 공기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를 통과하던 비구름대가 얼어붙은 건데요. 대설주의보는 16일 오전 9시를 기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전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다시 또 한여름, 초여름 더위를 보일 것 같아요. 기온이 차차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는 더 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상이변을 실감하는 매일매일입니다. 예, 다음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 씨의 소속사에서는 운전 미숙이라 사고가 났고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호중 씨 소속사가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요. 이번 일을 친척 형으로서 과잉보호하다가 생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호중 씨가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했을 뿐이지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사고 후에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에 공황이 심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이 소속사 대표인 자신이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으로 바꿔 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서 김호중 씨 본인과의 연관성은 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파만파입니다, 지금. 네. 예, 일파만파예요.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참 많은 상황인데 이게 핵심 증거가 될 블랙박스의 그 메모리 카드 이거 못 찾았잖아요. 네. 근데 본인도 본인이 진실이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이거 나오면 되거든. 근데 이게 없어요.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김호중 씨 측과 소속사 측의 말이 네. 맞다면 정말 메모리 카드가 아니, 없는 있으면 게 되는 거야. 억울할 본인들한테도 예,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 서울 강남경찰서가 어제 오전부터 자택과 그 소속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서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사라진 메모리 카드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당초 이 주장대로 매니저가 정말로 없앤 거라면 이걸 좀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증거인멸 아닙니까? 경찰은 일단 그렇게 보고 네. 있고 네. 일파만파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좀 시시각각 새로운 보도들이 자꾸 또 네. 쏟아지고 있어요. 뭐 어떤 녹취가 있었다라든가 뭐 여러 뭐 화면 CCTV 화면이 나왔다. 자꾸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경찰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영상 속에서 김 씨가 이 차에서 내려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붙들고 계속해서 골목길을 서성이면서 전화 통화를 이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은 이 사고 직후에 현장과 200m 떨어진 곳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새롭게 또 드러났습니다. 네, 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호중 씨는 뭐 음주 측정에 이어서 마약 검사까지 받았다 그래요? 네, 일단은 할 수 있는 조사들을 다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사고 후에 김호중 씨는 경기도 한 외곽의 호텔에서 머물다가 약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받았고요. 경찰은 이때 음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후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은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 국과수의 정밀 검사도 의뢰한 상태라고 하고요. 이런 와중에도 김호중 씨 측은 그 예정된 공연 일정은 정상적으로 소화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팬카페를 보면 얼마나 지쳐 있으면 그랬을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인명피해는 아니니까 공연은 강행하는 게 낫다라면서 김호중 씨를 옹호하고 있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팬클럽에서는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길 바란다면서 한 비영리 단체에 500만 원 기부금 50만 원을 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건 뭐 그렇고 네. 어쨌든 대중의 의혹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건 아마 많은 대중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 같아요. 예, 이 진실이 밝혀져야죠. 네. 다음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20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했던 디지털 성범죄. 이른바 N번방 성착취물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가 여성판 N번방 사태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지난 15일에 한 매체는 회원수 84만 4천여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 회원들이 이 카페 내에서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카페 회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면 그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을 통해서 만났다던 그 남성들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가 담긴 후기 글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외국 남성들의 실물 사진을 올리면서 외모를 평가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정보를 교환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보도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이 여초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한국 남성들을 뭐 성적으로 비하하고 공유하고 했던 내용들이 극소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여성의 성상품화를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남성들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을 세세하게 논평을 하고 또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지속한 셈이라서 이 부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습관이 오래되면 천성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미래의 나를 만든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좋은 습관을 기르는 법, 건강한 생활 습관 닥터 하우스를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비인후과 전문의 정현정입니다. 가정학과 전문의 한나연입니다. 오늘 평소와 다르게 두 분이나 모시고 정말 두 배로 중요한 주제를 나눠볼 것 같습니다. 주제가 뭔가요? 예를 들어 닥터하우스의 얼굴은 이정수님인 것처럼 흔히 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붙는 단어가 바로 얼굴이죠. 그만큼 사람의 얼굴은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얼굴 표정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요. 각자 다른 개성을 나타내는 요소이기도 해요.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얼굴에 만약 마비가 생긴다면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당황스러울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얼굴에 찾아온 불청객, 안면마비입니다. 정말 불청객이 맞는데요. 그럼 정확하게 안면마비라는 게 뭔가요? 안면마비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는 안면신경, 그러니까 뇌신경 12개 중에 7번째 신경인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겨 얼굴에 마비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안면신경은 이마, 눈, 입과 같은 특정한 안면 근육을 조정하는 신경으로 전체적인 인상이나 얼굴 외관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신경인데요. 이 신경을 통하여 사람은 웃고 울고 두려운 표정을 짓게 되죠. 혹시 안면마비가 뇌졸중의 일종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안면마비는 대부분 말초성 마비이며 뇌졸중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해 안면마비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럼 도대체 이 안면마비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국내의 안면마비 원인은 벨마비, 즉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 약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부 외상이 22%, 귀 쪽에 대상포진이 생기는 이성 대상포진이 7%, 이외에도 종양이나 중이염, 중추성이거나 희귀질환에 의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원인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저는 이 벨마비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초성 얼굴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이죠. 벨마비는 얼굴마비가 발생했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를 특발성 안면마비 또는 벨마비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주로 생기며 단순포진 바이러스, 즉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1형 등의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벨마비는 초기에 마비가 심하지 않다면 의외로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그럼 안면마비의 증상은 얼굴이 안 움직인다는 건가요? 안면마비의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의학계에서 알려진 내용으로는 얼굴 외관의 비대칭 외에도 눈을 감을 수 없게 되거나 입을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료수를 흘리거나 양치할 때 물을 흘리는 등의 증상이 있고요. 또한 눈이나 구강의 건조감, 미각의 변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진료했던 환자분들이 하셨던 말씀을 빌리자면 갑자기 한쪽 눈이 감기지 않고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들거나 소리가 울려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귀 뒤쪽이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조기 치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면마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진단코드 G51 안면신경 장애는 지난 2017년부터 꾸준하게 8만에서 9만 명의 환자가 치료받고 있을 만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본인 증상이 안면마비인 줄 모르고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그렇게 놔둬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선 안 됩니다. 안면마비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얼굴 비대칭, 안검, 광대뼈 부위의 경련, 눈과 입이 같이 움직이는 연합운동, 식사할 때마다 눈물이 과하게 나오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후유증 등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 증상을 방치할 경우 외관상 불편감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만나기도 하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얼굴 표정이 조금만 어색해져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부분 우울감을 느끼셨는데요. 제가 진료했던 한 40대 여성 환자의 경우도 중학생 때부터 좌측 안면에 완전 마비가 있었고 당시 치료법이 없다고 들어서 방치하고 지내셨습니다. 심리적으로 늘 위축된 학창 시절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살 충동도 여러 번 느끼셨고 그러나 가족의 도움으로 극복하셔서 현재는 초등학생 자녀 2분을 두고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안면마비일 때는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안면마비라고 진단이 되면 마비의 정도나 예후 판단 혹은 치료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청력 검사, CT, MRI 등의 영상 검사를 시행한 뒤 치료를 진행합니다. 특히 안면마비의 치료는 그 시기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는데요. 안면마비가 생긴 후 한 달까지를 급성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원인별로 스테로이드제와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약물 치료와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신경의 과오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재활 운동 등을 진행하게 되고요. 만약 안면마비가 외상성인 경우 또는 일주일 내 신경이 90% 이상 변성된 경우 안면신경 감압술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안면마비로부터 1개월 이후는 아급성기라고 부르는데요. 손상된 신경의 말단 부위가 전부 변성되어 사라진 자리에 안면신경이 다시 재생되는데 이때 안면마비가 오지 않은 측에 신경독성 단백질인 보툴리눔 톡신을 사용하여 마비되지 않은 얼굴의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되는 것을 막고 안면마비가 온 측은 반대로 보상성 활성화를 일으켜 신경 재생 기간 동안 뇌에서 안면신경의 재형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툴리눔 톡신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편안한 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화가 됐으면 어쩝니까? 안면마비로부터 4개월이 지나면 말씀하신 만성기인데요. 이때는 안면경직, 근력저하, 안면구축, 병적 연합운동, 2차성 안면경련 등이 발생하고 고정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적 연합운동은 뭔가요? 예를 들어 입가를 움직일 때 뜻하지 않게 눈이 동시에 깜빡이게 되거나 반대로 눈을 깜빡일 때 입가에 근육이 실룩이는 현상인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뜻하지 않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활치료를 병행하며 보툴리눔 톡신으로 근육의 움직임과 연합 운동을 조절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면마비가 만성기에 접어들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의 치료 방법 역시 최근 들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초음파 등으로 근육의 변성 정도를 확인하여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 등으로 허가받은 주사들을 해당 근육과 근육 주변에 주입하여 비대칭을 교정하거나 의료용 특수실을 이용한 교정술 또는 고강도 초음파 리프팅 시술 등을 시행합니다. 어느 질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안면마비도 초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안면마비는 발생 직후 3일 이내,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야만 가장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면 근육의 마비 이후 2일부터 14일 사이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야 신경섬유의 손상을 가능한 줄일 수 있고 그래야 안면신경의 완전 회복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초기 치료 시기를 놓쳤다거나 신경 부종을 줄이기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처럼 생명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안면마비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서 발생 후 72시간 이내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내 몸이 안면마비에 취약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면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몸 안에서 활성되는 때는 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면역력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NK 세포 활성도 검사인데요. 우리 몸속에는 바이러스나 암세포 등 나쁜 것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의 활동성을 확인하는 검사로 분비되는 인터페론 감마의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1ml 정도 아주 적은 양의 피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고요. 2-3일 이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전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따로 없는 생각보다 간편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스테로이드나 항암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암과 같은 중증 질환, 면역 질환이 있다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검사 전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안면마비라는 게 후유증이 심각한 질환이잖아요. 지금 겪고 계시거나 겪으셨던 분들은 이 후유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안면마비를 겪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재활치료,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해 외출 후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더불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유발인저를 평소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질환에 걸리고 난 이후 안면마비가 악화하거나 재발할 수 있으므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은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면마비에 대한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잘 알려주신 정현정 선생님과 한나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7시 56분, 5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얘기 나누죠. 네. 건강 구독 시작하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모사원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신조 많이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뭐 무슨 말할 때 신조 써가지고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최근에 나온 게 알잘딱깔센이라는 게 있대요. 뭐라고? 이게 뭐 어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잠깐만, 뭔지 아세요, 차 박사님? 알잘딱깔센이래. 그거 자체도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제일 어린 장애인 씨는 알아요. 저는 알죠.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그러니까 일처리를 알잘딱깔센으로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있을 때 여보 이번 주말에 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집안일 좀 해. 이런 의미네. 왠지 좀 멋있다 이거. 뭘 멋있긴 그냥 알아서 잘 좀 해 이러면 되지. 알잘딱깔센이면. 발음이 어려워요. 근데 이런 신조어가 있듯이 건강 신조, 건강에 대한 것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습니다. 네. 보니까 아마 서동주 선생님은 SNS에 오운환 이렇게 적으실 것 같은데 이게 네. 오늘 운동 완료라는 거고요. 적으신 적 있죠? 사실 없습니다. 맨날 하셔서 안 잘 적으시나요? 모릅니다, 사실. 그래요? 아니, 이것뿐만 근데- 아니라 많아요. 아니 뭐 새로운 게 뭐 아무리 맞아. 나온다고 해도 힐링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라든지 네. 뭐 이런 건 늘 영원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이제 염증 얘기를 저희가 하겠다고 예고해드렸는데 사람은 염증과 함께 늙는다. 그러니까 염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염증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누차에 걸쳐서 들었단 말이죠. 맞아요. 뭐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 뭐 그다음 뭐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있다가 최근에는 염증이 중요하다. 이런데 실제로 염증이 아니라 사람이 좀 늙는 거 이 혈관 때문에 늙거나 혈관 건강 때문에 늙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뭐 사람은 혈관과 함께 뭐 늙는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일본 도쿄 대학에 있는 이게사니 도로시라는 교수가 자기 책에서 쓴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혈관외과 전문인데 혈관외과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혈관은 의학의 고아로 자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혈관에 대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만큼
전신 건강에 이제 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씩 이제 의학적 조명을 받고 있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혈관은 온몸에 딱 퍼져 있으면서 중요한 영양분, 산소를 공급하죠. 그리고 더불어 불필요한 남아있는 노폐물을 회수하고 순환을 도우면서 세포의 활동을 돕게 되는데요. 이 젊었을 땐 탄력도 좋고 전신 곳곳에 순환이 원활해지니까 아무래도 활력이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혈관벽 자체가 딱딱해지고 그로 인해 좁아지고 손상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혈관에 노폐물이 노출이 되면 노폐물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요. 뇌졸중 발병 위험이 올라가는데요. 55세 이후에 10년마다 이 뇌졸중 발병 위험이 무려 2배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 몸의 노화를 유발하는 이 동맥경화 같은 이 혈관 질환도 역시 이 사실 염증과 관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로 교수는 이 혈관에 이어서 이 염증의 위험성도 강조를 한 것이죠.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노화뿐만 아니라 이 현대인이 잘 걸리는 이 질환에도 이 염증들, 미세 염증들이 이 공통 임자로 숨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 당뇨병이나 암이나 뭐 우울증,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아토피성 뭐 피부염 등 이 다양한 이 많은 질환들의 발병 원인 중 이 하나가 바로 이 염증을 사실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염증을 잘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근데 선생님, 염증이라는 건 약 좀 먹으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염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급성 염증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염증은요, 크게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으로 나뉘어집니다. 급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뭐 통증이나 가려움증, 그리고 발적, 부종, 그리고 열감 등 증상이 명확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원인이 사라지게 되면은 또 그런 증상도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반면에 만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한 지각 증상이 없지만 장기간 계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죠. 그렇기 때문에 급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고 방어해주는 자가 면역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건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겁니까? 그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방치를 하다가 병을 키우게 되거든요. 흔히 우리가 이 급성염증, 뭐 만성염증 얘기를 할 때 불시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급성염증은 말 그대로 지금 막 불이 타오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고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급성염증인 상태에서는 치료도 잘 되고 결과가 괜찮지만, 이제 나는 증상이 없고 계속 방치를 하게 되는 이 만성염증은 불 다 껐는데 불씨가 좀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불씨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언젠간 다시 또 불이 크게 번질 수 있는 상태인 거라서 이게 되게 위험한 상태인데 증상이 없어서 방치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염증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만성염증 얘기 집중적으로 할 건데 보다 구체적으로 주제 확인하고 얘기 나누죠. 자, 건강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큰 병 되기 전에 잡자,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이 큰 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겁나는데 근데 자각 증상이 없다, 뚜렷한 증상이 없다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싶어요. 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몸은 사인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을 좀 면면히 살펴보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한번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체크 한번 해보시죠. 문항이 이제 19개나 됩니다. 빠르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푹 잤는데 피로가 안 풀린다. 치주염이 있다. 가끔 배가 아프다. 피부 트러블이 있다. 기분이 쉽게 가라앉는다.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오래 앉아 있는다. 맞죠. 담배를 태우고 변비나 설사가 있다. 짜증도 잘 나고 스트레스 잘 받는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하지 않는다. 뭐니 해도 육류가 최고라 육류를 자주 먹는다. 단 거, 간식 꼭 먹는다.
튀김, 볶은 음식, 패스트푸드, 과자류 아, 이거 맞죠. 자주 먹는다 심각한데요. 자주. 자, 채소도 안 좋아한다. 20세 이후로 체중이 10kg 이상 늘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혈당치가 기준보다 높은 편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다. 이게 마지막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요. 이제 CRP, C-related protein이라고 하는 이 염증 수치도 혈관 검사, 혈액 검사하니까 높게 나온다. 총 19개를 말씀드렸는데 네. 뭐 어떻게 체크되시나요? 뭐 한 7, 8개쯤 되는데. 저 7-8개. 6개. 와. 맞는 아니요, 건가요? 저는 8개쯤 돼요. 저는 10개. 10개. 어우, 10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항목, 아무래도 바쁘다 이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쉽게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항목인데요. 하나도 나는 정말 너무 깨끗해. 하나도 없다. 엄지척 드리고요. 쉽지 않죠, 현대인들은. 하나에서 9개 정도는 아무래도 조심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심해야 수준. 되는 그러니까 저도. 즉 초기 만성염증에 이제 들어가기 초입 단계. 그런데 10개 이상 내가 체크가 됐다. 그러면 이미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다. 차 박사님.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차 박사님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놀랐어요, 지금. 네,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만성염증, 그 불씨가 더 커지기 전에 관리하고 좀 대처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만성염증 줄일 수 있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야, 이거 중요합니다. 만성염증 줄이는 법 이제 배워볼 건가 봐요. 그렇죠. 만성염증 아까 숨은 불씨라고 하셨는데 이게 숨어 있다가 불 붙으면 큰 불 되거든요, 이거. 밥을 맨 끝에 먹으래요. 그러면 반찬하고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침을 뭐 어떻게 늘려야 돼요? 잠깐, 뭐야. 이거 좀 어려운데? 뭐야, 혀단련? 이제 무슨 혀단련이란 말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야? 혀달려는 뭐 뽀뽀를 많이 하라는 얘기야. 뽀뽀를 이렇게 하죠. 아우. 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저 어떻게 영상만 봐서는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게 이제 만성염증은 우리가 작은 불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은 불씨일 때 생활 습관을 고쳐서 큰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영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맨 끝에 밥을 먹어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밥이랑 제일 먼저 반찬부터 먹고 시작하는 건데.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식사하면 사실 밥을 먹고 뭐 옆에 국이 있으면 국 먹고 그쵸. 그리고 반찬들을 먹잖아요. 사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사 순서를 한번 바꿔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채소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반찬들을 먹고 그리고 뭐 국이나 그 뒤에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양소 순환법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음식이 위를 떠나는 속도를 늦춰줘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식사를 할 때 이런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이 호르몬 자체가 최근에 뭐 여러 사실 우리 약간 이제 비만 치료제로 쓰고 있는 이제 호르몬제기도 한데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포만감을 유지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이 호르몬의 분비를 좀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당뇨병 전 단계 환자의 경우 채소로 시작해서 탄수화물로 이게 끝나는 식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혈당의 급증을 46%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서양식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채소 먹고 고기 먹고 뭐 먹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김치하고 뭐하고 이렇게 밥하고 같이 먹어야지. 그 반찬만 짭짤한데 그걸 먹고 뒤에 근데 어쨌든 탄수화물이니까 뒤에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네, 방금 이제 우리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이죠, 뭐 면이나 이제 뭔가 이제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어라. 이게 이제 메시지인데 여기서 참고로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리자면 거꾸로 식사법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어떤 환자분이 고기 한 점, 채소 한 점, 그리고 밥을 이렇게 한 번 드시고 다시 또 고기 한 점, 채소, 밥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기나 채소를 다 드시고 그 다음 반찬을 좀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밥을 혹은 국수는 혹은 뭐 떡을 드시면 이런 이제 탄수화물류를 제일 마지막에 드셔라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메시지가 탄수화물이 제일 나중으로 가는 거라서 야채, 김치, 샐러드로 시작을 하든 아니면은 생선, 뭐 닭고기나 오리나 좋은 가금류 혹은 육류로 시작을 하든 단백질로 시작을 하든 다른 걸로 먼저 시작을 하면 위에 포만감이 좀 먼저 옵니다. 특히 이 단백질을 먼저 섭취를 하면 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위 기능을 좀 떨어뜨리면서 당질의 흡수를 좀 줄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은 이 탄수화물이 이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쫙 들어가면서 흡수가 안 됩니다. 몸에 탄수화물이 흡수가 안 되는 탄수화물이 몸에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인슐린의 분비를 올리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급격하게 흡수가 되면 인슐린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게 최종 당화산물을 증가시키고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몸이 염증 상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다이어트 식사법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줄이고 포도당이 높게 치솟는 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국수, 빵, 뭐 밀가루 같은 거를 좀 나중에 드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 고깃집 가면 비빔냉면이나 뭐 밀면 같이 주세요 해서 꼭 싸먹거든요. 고기랑. 안 됩니다. 탄수화물을 맨 끝에 먹는 습관이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앞서 저희가 또 물음표가 많이 떴던 게 있어요. 혀를 단련시켜라. 달려. 뭐 뽀뽀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혀를 단련시켜야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다. 네, 이 말은요, 호흡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일단 코는 통로가 좁죠. 그리고 코털과 점막에 의해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면 어떨까요? 일단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훨씬 더 통로가 넓죠. 그러다 보니까 코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유해 물질들이 한 번에 많이 들어와서 기도를 통해서 또 폐로 가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요,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때 입호흡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요, 바로 혀의 위치입니다. 잠깐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혀를 얘기할 때 보면은 좀 혀 짧다, 뭐 혀 길다 이런 건 한데 혀 위치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혀 위치? 네, 우리가 물론 뭐 평소에 뭐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자세를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의식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혀 위치를 좀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별로 네, 없으실 것 같은데요.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일단 우리가 올바른 혀 위치가 어떤 건지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만히 입을 한번 다문 상태에서요. 네, 가만히 담은 상태에서 우리 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 느꼈을 때 윗니 바로 그 맞아요. 뒤에 네, 입천장 네. 있는 그쪽에 붙어 있는데요. 한 반 정도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침이라서 그런지 혀가 힘들어갖고 혀가 밑에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밑으로. 그런데요, 우리 혀 끝이요, 이렇게 윗니 뒤쪽에 바로 붙어 있거나 아랫니 뒤에 바로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약간 떠 있는 위치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혀 위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게. 잘못된 거. 난 이렇게 붙여놓고 평생을 산 것 같은데. 저는 커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데 가장? 네, 일단 올바른 혀의 위치를 설명을 드릴게요. 올바른 혀의 위치는요, 혀가 위턱에 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턱? 네, 위턱? 그러니까 위턱이요. 입천장을. 그렇죠. 네, 입천장? 우리 혀를요, 앞니 뒤에서 한번 위턱 쪽으로 한번 뒤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움푹 파여서 들어간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 위치에 닿아 있는 것이 이제 올바른 위치라고 보실 수 그거보다 있고요. 조금 앞쪽에 다 있는. 저도. 이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린 자꾸 말을 해서 네. 그런가?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앞니 이제 바로 뒤쪽에 앞니와 닿아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올바른 위치가 아니고 그거보단 약간 뒤쪽으로 하면서 예, 움푹 들어간 곳에 같이 맞닿아 있는 것이 이제 올바른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 숨을 이렇게 들여 마시면 이때 이 혀가 위턱에 딱 달라붙어 있게 되는 그 위치가 바로 맞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아니 입안에 고정돼 있어서 대부분 그냥 이 공간도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다 비슷하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치가 다른 거죠? 네, 이게 다 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늙으면 이제 근육에 힘이 빠진다고 하죠. 혀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혀의 무게가 약 150g 정도 되는데요. 이거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원래는 우리 이렇게 혀가 딱 입천장 위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노화에 의해서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슬슬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아래턱인데 아래턱까지도 이렇게 누르게 돼서 자꾸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는 한마디로 늙어서 입이 벌어지게 되는 아주 슬픈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낮잠 잘 때 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러잖아요. 다 벌어지는 거죠. 근육이. 그러면 그 혀를 단련시켜서 딱 붙여야 될 텐데 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방법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해봤을 수도 있어요. 입 동작만 열심히 해주면 되거든요. 우리 아에 이오 우에서 아, 이, 우, 에로 아, 이, 우, 에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먼저 좀 보여드려 볼게요. 아는 말 그대로 입을 크게 벌리면서 그다음에 이는 양옆으로 이렇게 입술 찢어 우는 뽀뽀하듯이 우 항상 여기 힘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우 그다음 에는 놀리듯이 혓바닥을 내밀고 이렇게 보기는 좀 흉하다. 네, 이 아, 이, 우, 에를 뭐 수시로 하루에 최소한 30번 이상 할 때 뭐 10번씩 잘라서 뭐 3세트를 해주셔도 좋고 30번씩 해주셔도 좋고 100번 해주셔도 좋고요. 이 운동을 많이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 구강 주위에 있는 이쪽 주변의 근육들이 강화가 되고 더불어서 혓바닥도 같이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혀 근육까지 처진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이, 우, 에. 이걸 해줘라. 이게 혀 근육 강화 운동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침을 뭐 많이 나게 하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침의 양을 늘려라라는 게 사실 만성염증을 줄이는 사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침을 좀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하면 그냥 사실은 음식물을 소화를 조금 돕는 소화 효소가 있다라고 생각들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침이 우리 몸에 사실 유해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침에는요. 사실 대표적인 기능이 항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그리고 항균 작용이 있어서 이 입안에 있는 균들을 제거하는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또 하나가 있는 게 항산화 작용을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효소가 있어서 이 항산화 작용과 이 항균 작용을 해서 나쁜 균이 침투하고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침이 충분하게 되면 이 사실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도 줄여들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염증에도 잘 감염이 되지 않게 사실 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침도 노화가 되면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 보면 턱받이 할 정도로 침이 쭉 흐르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져서 충치균이나 균도 잘 생기고 입냄새도 많이 생기는 게 사실 그런 부부분들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젤리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 아주 신선한 먹으면 침 분비가 좀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젤리나 이런 것들을 좀 드시면 오히려 사실은 치아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겠죠. 네, 침 분비를 늘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이 씹으시면 됩니다. 저작 운동을 저작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 끼를 먹을 때 한번 씹는 횟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방 그냥 쑥쑥 넘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좀 먹기 편한 음식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13세기에 한 끼를 먹었을 때 씹는 횟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13세기에는 2,654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는요. 1,420회 정도였는데요. 지금은요. 620회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한 이제 사실 시기가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침 분비를 늘리기 위해서 식사할 때 한 입에 채소
한 입 먹었을 때 30번 이상 정도는 씹어야 됩니다. 30번 이상. 기억해 두시고 30번 이상 씹으려고 노력을 하면 침 분비량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수저에 이제 30번 정도 씹으면 지금 당장은 좀 쉽지 말이 않을 돼? 텐데. 이런 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나이만큼 씹어 드셔라 이런 나이만큼. 근데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속이 편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한 끼를 정말로 자기 나이만큼 40회, 50회 한 수저당 하면 소화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속이 편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입에 거친 음식이 많이 씹었을 거 아니에요? 입에 거친 음식이 속이 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을 한 번 정도 들어보신 게 다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음식은요. 부드럽죠. 네. 요즘 음식은 이제 입에 탁 들어가면 없어졌네? 맞아요. 하면서 스르륵 녹아 있어요.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혈당, 포도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서 인슐린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인슐린 서지, 인슐린 급격한 상승을 도모하는데 이게 우리 몸의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단순히 뭐 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만성 염증을 잡으려고 많이 씹어라. 뭐 침에 대한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몸에서 흡수되고 소화되는 이 대사까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천천히 오랫동안 거친 음식 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친 음식 하면 뭐가 생각나죠? 뿌리 채소 그리고 견과류, 이 건어물 같은 게 있죠. 이 다진 고기나 얇게 썬 고기보다는 덩어리 이런 게 좀 더 좋고요. 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통곡물, 현미. 이런 게 조금 좋습니다. 거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오래 씹는 습관이 이 침 분비도 늘리면서 혈당도 조절해주면서 만성 염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을 때 살살 녹네, 살살 녹아. 이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만성염증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만성염증은 여러 가지 심각한 전신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아주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활성산소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산소는요, 과하게 발생이 되면 우리 몸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산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는 좋은 건데 나쁜 산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산소는 우리가 꼭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지만 이 산소 중에서 몸에 들어와서 대사나 이런 과정 중에 생기는 나쁜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나쁘냐면요. 현대인들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숫자가 한 36,000가지인데 이 중에 90%가 이 활성산소가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성염증 아까 나쁘다고 했는데 만성염증은요. 암 발생의 약 25%에 관여를 하고요. 이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생기게 되면은 우리 몸 세포를 스스로 공격해서 DNA를 파괴하고 유전자 변이 등을 일으키면서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유해산소가 과잉된 상태라면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노화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더욱이 활성산소는 불완전한 구조라서 몸속의 다른 것들과 결합해서 짝을 이루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포 속의 핵산과 결합하게 되면 핵산이 산화돼서 변질되거나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이따가 말씀드릴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항산화 작용이 어려워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 여러 전신 질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만성염증을 극복한 분의 사연을 한번 만나보고 와서 얘기 나누죠. 네, 구독 영상 보여주세요. 건강 및 뽐내며 누구보다 활력 넘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SNS 속 화제의 인물을 찾아간 제작진. 20, 30대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한다는 문현경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매일 운동하고 있는 유산소 겸 스트레칭을 예쁜 공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공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네, 이렇게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가 갖고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을 활용하면 전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숨이 찰 정도로 과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연경 씨의 철칙이라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 나이가 64년생이니까 지금 뭐 환갑이 넘었죠? 동안 외모까지 겸비한 그녀가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게 된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죠. 제가 40대 초에 완경이 왔어요. 온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이런 뼈마디가 막 아프고 그러다가 또 알레르기도 엄청 극심했어요. 여기에 모기가 이따만한 왕모기가 물린 것처럼 두두두두두두 나요. 그러면 얼마나 따갑고 막 간지럽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건강 관리는 늘 뒷전이었답니다. 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이런 것들이 막 몸이 안 좋으니까 그것도 다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노화가 일찍 왔다. 그때 염증 수치가 높아서 그걸로 인해서 만성질환이 급습하게 막 찾아온 거죠. 과거 평균 이상이었던 그녀의 염증 수치. 지금은 정상 수치로 돌아와 전신 질환들의 원인이 됐던 만성염증과 이별한 상태라는데 중절모를 쓰고 등장한 이 남자가 건강을 되찾아준 1등 공신이라죠. 갑자기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고 등장한 연경 씨. 아무리 봐도 올해 환갑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중절모 쓴 남자와 함께 음악에 몸을 맡긴 채 무아지경. 수준급 춤사위를 선보이는 두 사람은 대체 어떤 사이일까요? 수고 많았어요. 이분 누구신지 소개 좀. 이분은 36년 차 저랑 같이 산 남편이에요. 남편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차차차 라틴 댄스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잘하죠? 너무 멋있는데. 유산소 운동이 최고예요. 네. 두 분이 같이 배우신 거예요? 네, 3년 동안 같이 열심히 뭐 룸바 차차, 왈츠, 탱고, 탱고, 네. 박스트롯 다 배웠습니다. 저희가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요. 네, 일단 저희 건강이 챙겨지기 때문에 아주 저희 부부 생활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은퇴 이후 부부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급적이면 좀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취미를 같이 하려고 노력한 거죠. 원래 제가 댄스 좋아했는데 남편이 많이 이제 서포팅 해준 거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춤으로 기초 체력을 키웠다는 연경 씨. 남편이 함께한 덕분에 작심삼일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실례지만 그 두 분 나이 차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난감한 질문이 여기에서 요거 뺀 거 5살 차이예요. 보기와는 전혀 다르죠. 아니, 동안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저희 딸하고 같이 다니는 줄 알아요. 주변 얘기 들으시면 좀 어떠세요? 아유, 기분도 좋죠. 우리 그 네. 사모님이 아주 젊어 보이시니까. 근데 한편 저는 늙어 보여가지고 조금 씁쓸합니다. 그래도 멋있잖아요. 아이, 뭐 네. 그래도 항상 즐겁게. 네, 나만의 감사합니다. 베이비? 아내 덕분에 남편도 또래보다 건강한 삶을 보내고 있다죠. 특히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다는데요. 지금 꺼낸 건 뭐죠? 이건 제가 매일 먹는 콩밥이에요. 콩밥이요? 콩만 밥통에 밥을 해서요. 한 번 먹으면 이렇게 담아요. 냉동실에 넣었다가 매일 하나씩 꺼내서 밥으로 먹어요. 검은콩, 병아리콩, 강낭콩 등 그때그때 계절에서 살 수 있는 걸로 해요.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들도 꾸준히 챙겨 먹고요.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까지 더해 5대 영양소를 고루 품은 밥상을 차린답니다. 무엇보다 적절한 체중 조절은 만성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전에 마치고 아침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래요.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식습관만 건강하게 바꿔도 몸속에 염증이 쌓일 걱정이 없다는 부부. 이렇게 건강식을 먹은 지도 무려 10년째랍니다. 아주 맛있다. 괜찮죠? 여보 잠깐만. 자, 이거 먹어요. 그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챙겨 먹는 게 있었으니 글루타치온이라고 만성 염증에 좋다고 해서요. 꾸준히 먹고 있어요. 올해 환갑인 그녀의 건강 비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간 날 때면 한강공원을 찾아 남편과 자전거 데이트를 즐긴다는데 살짝 땀이 날 정도로 30분 이상 자전거를 타는 건 역시 만성염증 예방에 도움된다죠. 인생 후반전을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선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수라 말하는 연경 씨.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나의 건강이란 행복이다. 이제 곧 손주도 태어나거든요. 손주가 태어나면 예쁜 할머니, 건강한 할머니, 좋은 할머니로 보여주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란 말이 있죠. 작은 습관부터 차근차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만성염증을 줄일 건강 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차 박사님? 자, 오랫동안 강력한 항산화 능력으로 만성염증의 주범이 되는 활성산소를 잡아서 없애는 그 비법,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자, 이 글루타치온은요, 3가지 아미노산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간에서 생성이 되고요. 항산화 물질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속에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항산화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활성산소 제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항산화제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글루타치온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속에서 보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뇌하고 간에 많이 있거든요. 뭐냐? 그것들, 뇌하고 간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그곳에 많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일단 이 뇌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요.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또는 파킨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를 살펴봤더니 산화된 단백질과 DNA가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활성산소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뇌 조직을 산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치매 발병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 이 글루타치온이 있어야지만 이런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산화 방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글루타치온은 어떻게 활성산소를 없애게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에 앞서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갈변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보통 대표적인 게 이제 사과를 반으로 이렇게 쪼개놓으면 이게 나타나는 이제 갈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산화 반응을 하는 효소로 인해서 이 사과의 색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갈변 현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 세포 역시 이렇게 활성산소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녹슬고 산화해서 손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저기 보이는 사과를 우리 몸이 있는 세포라고 가정을 하고요. 한쪽에만 글루타치온 가루를 섞은 물을 바르고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경과 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사과는 갈변 현상이 저렇게 나타나지만요. 표면에 글루타치온을 바른 사과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 대사 과정 중에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이렇게 활성산소 제거가 어려워지면서 노화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죠. 아니, 갑자기 좀 걱정이 되는데요. 나도 글루타치온이 부족한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칙칙하며
기미, 잡티, 주근깨가 늘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지속된다. 관절통, 근육통, 신경통, 만성적인 통증이 있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고 혈관 질환이 있다. 살이 잘 찌고 식이요법,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 이 중에 하나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글루타치온 보충에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라도 나타나는 하나라도. 난다 야. 아니 이게 저는 그럼 글루타치온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 근데 이게 몸에서 생성이 된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바로 이 노화 때문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이제 20대 이후로 꾸준히 10년마다 15%씩 줄어드는데요. 결과적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색이 짙은 게 바로 아이오딘, 요오드라고 불리는 용액입니다. 자, 이걸 산화된 물질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해독력이 떨어져서 노화가 되어 있는 우리 몸인데 여기에 글루타치온을 넣으면 자, 보시는 것처럼 글루타치온이 아이오딘, 즉 몸에 있는 산화된 물질들을 원래로 되돌리는 환원 작용을 통해서요. 활성산소와 독소가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루타치온을 챙겨 먹을 때 어떤 걸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면 섭취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소화기관을 토대로 해서 장까지 무사히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까지 잘 갈 수 있는 보호막이 있는지 그리고 흡수될 수 있을 만큼 사이즈가 작은지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인지질 코팅이 됐나 요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인지질이라고 하는 건요, 당지질 그리고 콜레스테롤, 단백질과 함께 우리 몸에 있는 생체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인지질 코팅이 되면 글루타치온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흡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인지질 코팅이 됐는지 요거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인지질로 글루타치온을 코팅해서 장까지 운반을 해준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장까지 무사히 잘 도착을 해서 흡수가 되어야지 생체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인지질 코팅 같은 경우에는요, 인지질 자체가 우리 세포막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고요. 세포막 안으로 쉽게 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코팅이 되어 있는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되시면 흡수가 잘 되면서 생체 이용률 또한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글루타치온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차 박사님이 좀 알려주세요. 자, 글루타치온 섭취 시 당연히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다 그러고 그냥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많이 드시면 바로 이제 그 복통과 구토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적정량 지키시면서 드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앞에 있는 건 적정량입니다. 그쵸. 저희가 한번 맛을 봐야겠죠. 네. 이건 이온 음료에 탔나 보다. 그래요. 꼭 우리가 물하고 섞어 먹으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좀 빼야 됩니다. 먹을 만도 하네요. 네, 만성 염증과 관련해서는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저도 아니, 알아봐야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종기 같은 게 많이 났어요. 그것도 염증이죠? 맞습니다. 모두 다 염증입니다. 맞아요. 네. 혓바늘도 이렇게 쓰고. 한 번씩 이렇게 입 주변에 뭐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서동준 선생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남 종기 났다는데 왜?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염증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기억이 나서 그랬어요. 오늘 만성 염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떨지 궁금합니다. 날씨 보고 돌아오죠. 마지원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상암 DDMC 앞입니다. 다시 청명한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공기도 부드러워서요. 오늘 기분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서쪽에 옅은 안개가 끼겠고요. 안개가 걷히고 나면 파란 하늘이 드러납니다. 먼지 걱정도 없어서 마음 놓고 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5도, 대구는 28도로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봄볕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오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여러 번 덧발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들이 이어집니다. 기온도 나날이 올라서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로 초여름만큼 덥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모처럼 전국이 맑겠습니다. 휴일마다 자꾸 비가 와서 속상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에 밖에 나가서 그 아쉬움을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지역에 따라서 30도가 넘는 곳도 있고 막 이렇던데 아침에는 이렇게 쌀쌀해요. 일교차 크게 벌어지면서 저도 어제 이비인후과 다녀왔는데 정말 환자가 많더라고요. 감기 걸리기 정말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